구독, 좋아요. 원영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원 변호사님. 예. 주말에 지금 등산 계속하고 있습니까? 주말에 계속 사실은 후보님은 가고 계시고 네. 저도 어제도 어젠가요? 거제구나. 거제 이제 저는 방송이 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했는데 그 관악산 아래에서 인사는 나눴습니다. 인사는 나누고 후보님은 일정이 있어가시고 인사만 하고 일단 저는 그날은 그랬군요. 저는 관악산 등산 가시는데 앞에서 만나 뵙고 인사만 드리고 방송 갔고 후보님은 또 등산 가셨고 예, 계속 등산 가고 계십니다. 관악산 주로 이제 관악산을 계속 이제 가왔잖아요. 북한산도 이제 가시긴 하지만 주로 네, 관악산을 많이 가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또 그 대기 봉천동 관악산 바로 밑에 계셔가지고 네. 바로 자기 집의 뒷산이 되시는 겁니다. 아. 되신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산을 근데 장관님의 집 뒤에 이제 관악산이 있는데 예. 우리 변호사님 집 뒤가 또 관악산입니까? 맞습니다. 두 분이 같은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저번 주는 저도 같이 등산을 했고 예. 그러니까 저저번 주는 등산을 했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사만 드렸고 근데 매번 등산을 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좀 등산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좀 비판도 있긴 있는데 YS가 옛날에 했던 그 민주산악회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동안 이제 뭐 등산을 많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자발적으로 또 참여하셔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시고 뭐 건강 관리도 하시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무려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셔가지고 선거를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인사도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선거 끝나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등산을 한번 가면 뭐 한 몇십 명 갈 수도 있고 뭐 그날따라 뭐 많은 수가 참여하거나 적은 수가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후보님 뵙고 싶은 분들은 캠프 내에서 아직 뭐 인사를 뭐 여러 번 못했거나 그런 분들은 또 참여하셔가지고 몇 시간은 어쨌든 뭐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그 뭐 또 인사도 하고 그런 그 민주산악회의 또 다른 변형으로서 이번에 산을 가시는 거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근데 이 김 장관님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좀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언론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제 박종진 당협위원장, 인천 지금 서을 당협위원장인데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좀 듣기 사실은 저는 거북했는데 추대하면 당대표가 뭐 되겠지만 직접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자신의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에 좀 잡혔다는 식으로 약간 붙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본인의 이제 사견인지 김 장관이 안 나오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사견을 붙인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이 부분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근데 뭐 그 당대표라는 자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책임과 어떤 사명과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최종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뭐 당대표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본인의 워딩으로는 계속하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말을 아직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예측을 하는 정도는 뭐 김문수 후보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뭐 그게 크게 어긋나는 예측이다라고 보진 않는데 근데 뭐 추대를 하면 나올 거고 추대를 안 하면 안 나올 거다 이거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추대를 해서 당대표가 설사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저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될 때 90% 이상 득표했어요. 네.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90% 이상 득표를 했어요. 네. 사실은 일극체제라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그 당선될 거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그 일극체제 하에서 이재명이 자기를 추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 친명그룹에서 추대를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나 추대가
반드시 정치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이제 어떤 추대라는 거를 이끌어가는 게 조금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유리하지 않은 게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원들이. 예를 들어 뭐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당원들한테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명실상부한 당대표의 지위는 아니에요. 여당의 당대표는. 그런 과정에서 뭐 관리성 당대표를 뽑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만약 그렇다 그러면 추대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야당의 당대표라는 자리는 그런 관리성 당대표가 아닙니다. 자기가 넘버원이에요. 보수 진영의 넘버원이 야당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당의 일종의 야권 진영의 대통령을 뽑는 건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 당원들이 어떤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드리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이런 표의 그런 어떤 그 지도가 있어요. 뭐 A라는 후보는 당원들의 몇 표 받았고 여론조사에 몇 표, B라는 후보는 당원들한테 몇 표 받았고 그 또 뭐 여론조사에 몇 표 이런 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나눠져 있는 그 표의 분포를 보면서 그게 다음 전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보에 대한 어떤 대우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일어나는 정세 분석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그 유리한 지형에 있다 하더라도 추대보다는 지금 그 경선을 나오는 게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 본인한테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등산을 하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함께 해왔던 분들하고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을 텐데 뭐 저도 이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뭐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출마하느냐 언제 또 출마 선언하느냐 이게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대표 출마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긴 합니다만 출마 여부만 고민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뭐 이거는 순전히 저의 추측인데요. 네, 추측. 순전히 저의 추측인데 뭐 당인으로서 그리고 직전에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고 느끼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뭐 이거는 당대표 출마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당의 어른으로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여투쟁입니다. 대여투쟁. 예, 대여투쟁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뭐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생각하시고 있는 뭐 어떤 대여투쟁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원래 사실은 뭐 김문수 후보는 캐릭터가 투사지 않습니까? 혁명전사 투사고 야당이 또 해야 되는 거는 대여투쟁, 그 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한마디로 뭐 총통제에 가까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소수 야당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당내 개혁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이번에 경선이라든지 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본선 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직접 보셨을 겁니다. 당이 처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한편으로는 수습하고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선거를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대통령 후보를 냈는데 뭐 하나의 정당이 그 대통령 후보가 당내 문제 수습하느라 제대로 자기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이게 정말 뭐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앞으로 뭐 지방선거 나가든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나가든 아니면 뭐 또 대통령 선거를 5년 뒤에 또 누가 나가든
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계속 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당내 개혁이란 거 적어도 어떻게 이 당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김문수 후보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을 개혁하는 적임자로서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김문수 후보가 대선 기간에 보여줬던 그런 뭐 파도 미담, 파파미 그리고 업적이나 서사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괜찮은 후보가 왜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당에서 잊혀져 있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한번 의문을 가지셔야 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2016년에 대구 수성구에서 낙선한 이래로 뭐 경산호위 위원장까지 거의 한 8년을 지금 야인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 야인 생활을 왜 했을까요? 이 정도 뭐 되는 인물이. 왜냐하면 당을 개혁할 사람이니까요. 개혁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기존의 그런 어떤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개혁적인 의지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오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현실 정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학생운동부터 하셨으니까 따지고 보면 뭐 20대부터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당내 문제를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개혁이라는 게 어떤 기득권들을 개혁의 뭐 객체로만 보는 건 아니고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라면 이 한덕수 단일화 파동은 기존의 어떤 구주류 세력,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이 부패하고 썩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상실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그거를 대외적으로 뭐 언론이 적절히 포장해가면서 움직였던 것뿐이에요. 그거는 사실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그런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고생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자기도 동분서주한 거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5대 개혁안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반론의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특히나 좀 그 현실성의 문제, 게다가 좀 거대담론화돼 있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중동 스타일의 개혁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거대하고 뭐 그럴듯한 거를 던져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가 많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일단 던져놔. 그러면 그게 진행이 잘 안 돼. 그러면 나는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기득권 세력에 가로막혀가지고 내가 개혁에 실패했네라는 프레임만 만들어 놓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새마을운동 노래 있잖아요. 네네. 그 새마을운동 노래를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를 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노래는 작곡도 직접 하시고. 네. 근데 새마을운동이라는 노래를 작사를 할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잘 살고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작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작사의 내용에 보면 그럼 뭘 해야 되는지가 있어요. 초가집도 바꾸고 길도 넓히자는 거예요. 예. 아니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좌표를 그냥 정확하게 어려운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 이거를 정확하게 그냥 그 노래에 넣어놨어요. 근데 거대담론하고 막 이러면 그럼 아니 거대담론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 거대담론의 디테일한 실행이 뭐냐라는 건데, 그 디테일한 실행을 들어보면 그냥 자기 팔을 자르자 이런 거예요. 자기 다리 자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팔을 잘라서 자기 다리를 잘라서 개혁이 되면 한번 보겠어요, 저도. 근데 보면 자기 팔은 자르고 팔만 잘린 채로 개혁은 안 되는 내용들을 개혁안이라고 그 거대한 담론으로 지금 비현실적인 걸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나는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이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가지고 개혁이 안 된 거다. 팔 잘라야 되는데 왜 팔을 안 자르냐. 그 팔 자르는 걸 막는 사람은 그러면 반개혁적인 인사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잘라가지고 정말 이게 뭔가 제대로 그 개혁이 되는지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팔을 자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그 기득권 주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득권 주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 자르는 방법 말고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팔이나 다리를 다치면 절단을 해야 되는 수술 방법을 많이 썼지만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 주사 놓아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좋은 치료법 많잖아요. 약 먹어도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그 숙성돼 있지 않고 그냥 이번에는 팔 자를까, 다음에는 다리 자를까, 그 다음에는 목 자를까 이런 논의로 그냥 다 흘러가요. 이게 개혁에 대한 논의라고 하면서 10년간 하고 있는 논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겨운, 그러니까 내용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냥 조중동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사 한 줄 나가기 위한 개혁, 기사를 위한 개혁,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자, 결론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의 내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러면 이런 거예요. 대여 투쟁 잘하고 당내 개혁 잘하면 어떻게 되죠? 지방선거의 결과가 좋겠죠. 예.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지방선거는 공천의 문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지금 그 성과들, 대여 투쟁에 대한 성과, 당내 개혁에 대한 성과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이 선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거 세 개만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여 투쟁하고 당내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당내 개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죠. 지금 최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여론조사 보니까 격차가 크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면서도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싸우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한계가 있다. 싸우면서 뭔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국민들이 그것을 잘 마음을 주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당 개혁이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한다. 그 방향을 잡지 못한다. 근데 이 부분만 한번 여쭤볼게요. 당 체질 개선에서 저는 이 대여 투쟁과 당내 개혁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저는 그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집권 여당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법안이나 좋은 정책이나 예를 들자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당내의 변화를 위해서 내놓은 각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선거에서 평가받는 거 말고 그 전에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주로는 계파 수장들이나 그 누가 힘센지를 찾아서 공천을 어디에 받을 수 있는가만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그 평가 시스템이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공천 문제든 의원으로서 자격 여부든 또는 그 이외에 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권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어떤 특권을 어느 정도까지 배려하든, 또는 당직을 할 때 어떤 것에 배정을 하든 그 평가에 기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 평가가 바로 서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 당이 굉장히 그 개혁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의원들의 자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질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의원들의 자질이 나아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나중에는 이게 열심히 한 게 다 소용없더라. 이런 게 지금 뿌리 박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그 구한말 조선시대 말 그때의 그런 그 우리나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그 영국의 그런 어떤 탐험가가 있습니다. 여자분이세요. 그분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그 책에 썼어요. 구한말에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근데 한국에 그때 조선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게으르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게으르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맨날 술이나 얻어먹고 화투나 치러 다니고 뭐 애는 뭐 그냥 뭐 애는 많이 낳고 그리고 여성들은 고생하고 그러느라 그런 과정인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아니 일을 해봤자 자기가 일한 거를 자기가 성과물을 자기가 가지지도 못하고 좀 돈 많이 번다 싶으면 관에서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뭐 세금이나 많이 거두려고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도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간도 지역에 가보니까 자기가 여행하다가 거기서는 제일 부지런한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전부. 근데 거기서는 이런 조선의 그런 관리들의 수탈이 없고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대우를 받고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평가가 계속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평가하는 방법은 다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당에 지금 뭐 주인이 없다라는 게 물론 이제 당원들이 공식적인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려면 어쨌든 이 수장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수장이 바로 서서 우리는 이렇게 다 할 거니까 평가서 다 하고 이 평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그거를 이번에 뭐 지방선거 공천에도 반영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역구의 공천을 당협위원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협에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과나 그 의원의 성과를 그 시도당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구도 자기가 제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은 자기의 기초위원과 강력위원과 기초단체장하고 일해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기초위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뽑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열심히 했는데 이 의원이 예를 들어 퍼포먼스가 나쁘다. 그럼 전반적으로 그 팀이 다 잘못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계속 그 공천을 그냥 마음대로 네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뭐 총선에서는 더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평가를 해왔던 걸 뭐 기존의 의원들 또는 신인급들 뭐 저는 일단은 기존 의원들에 대한 기득권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4년간의 그런 권한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일단은 더 그 다음 선거로 나가실 분한테는 기회를 드리고 또 아닌 분들의 자리를 뭐 새로운 신인급으로 또 채워놓고 그렇게 선순환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 수장이 주인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수장이 주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가 됩니다. 아니 왜 상대방이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나는 그냥 나 선수 한 번 더 채우면 되지. 내가 저 사람이 공천 받냐 안 받냐 내가 싫은 소리 해가지고 내가 피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또 어딘가에서 와가지고 공천권을 진 사람이 띡 하고 나타나면 그 공천권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에 고생해가지고 마일리지 쌓은 사람 불편해요. 이 사람들의 마일리지를 소각시켜야지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신인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10년간 계속 일어났어요 이게. 근데 이 10년간 계속 일어난 이 과정의 폐해는 저는 1차적으로 그 기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특히 그 현역 의원들 전 의원들한테 있다고 봐요. 자기가 어쨌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뭐
제대로 된 어떤 수장을 옹립을 하든 아니면 자신이 제대로 된 수장이 스스로 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당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도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검증되지 않은 신상에 항상 열광하는 식으로 지금 전당대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사람들 새롭게 이제 뭐 어떤 자리에 오른 사람들하고 줄대야 되고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내가 그쪽에 줄대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 당의 어떤 체질이라는 게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일어난 게 저는 한덕수 단일화 사태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당도 당원들도 요행을 바라는 거에 젖어 있어요. 그게 전략인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중요한 좀 이야기. 길어지네요. 예,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짧게 그러면. 예, 내가 100원짜리 집을 사야 돼요. 나한테 50원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50원을 어떻게 메꾸죠? 대출 받아서 메꾼다. 뭐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안 사고 조금 더 돈을 벌어가지고 50원을 메꿔가지고 100원짜리 집을 산다. 그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50원이 없으니까 50원짜리 로또를 산다. 그건 전략인가요? 그건 전략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번에는 다른 로또를 긁어보자라고 하는 게 만연돼 있고 당에 그거를 로또를 긁어보는 게 전략이라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좀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저도 이야기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평가 이야기를 한 건 단순히 평가 지표를 만들자는 것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걸 지표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당원과 지지층들이 평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원과 지지층들이 압박을 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지역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하잖아요. 공천 받을 때도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지역 주민들만 하거나 지역 그 당원들만 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만 유리하게 하게 돼 있고 신인들이 당연히 불리하게 돼 있고 자기 조직 관리를 그냥 신경 써온 사람들이 그냥 공천 과정에서도 평가가 높게 돼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의원이기도 하지만 형식적으로 선출 방식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당원들은 몇 퍼센트 주더라도 저는 전국적으로 당원과 지지층이 평가를 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원으로서 얼마나 싸웠는지 얼마나 제대로 정치활동을 했는지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당원들을 한 30% 배정을 하면 저는 전국적인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70% 정도가 오히려 반영되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바뀌어져야 당의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과 새로 출마하는 사람도 전국에 있는 국민들과 전국에 있는 당원과 전국의 지지층들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하고 정치활동하고 여당과 싸우는 식으로 변해갈 거다. 안 그러면 평가를 못 받으니까 자기 지역에서만 오므락조므락 해가지고는 이제는 그런 정치인들은 쓸모가 없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라도 꼭 한번 당에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당 체질 개선을 하려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길어졌습니다. 당 워낙 국민의힘 개혁 문제가 좀 사실 현재 중요한 문제라. 근데 조금 주제를 바꿔서 법적인 문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이 있잖아요. 네네. 김만배, 유동규 뭐 관련자들이 10월 30일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선고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혔는데 일단 이 사건의 뭐 쟁점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흐름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사람들이 제일 주목되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유동규나 김만배가 유죄가 나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김만배의 그런 그
범죄 사실을 보면 750억 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이제 주고받은 돈은 5억 원이라는 거고 그리고 유동규 씨는 8억 원을 수수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유동규 씨와 김만배가 수수했다는 그 돈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는 자백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팩트가 이게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별 그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죄가 나올 건 거의 확실시 되는 거고요. 그런데 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 뇌물수수는 무기징역 또는 1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형이 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김만배 씨는 징역이 12년이 구형이 됐고 그리고 유동규 씨는 징역이 8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7년. 예, 그러니까 아마 유동규 씨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 부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추징금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구형이 돼 있는데 김만배 씨는 6,111억 원 그리고 유동규 씨는 추징금이 8억 5천입니다. 뭐 유동규 씨의 추징금은 뭐 그렇다 치고 이 김만배의 추징금이 6,111억 원이니까 이거는 그 법원에서 얼마로 판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대장동과 관련한 이 배임의 크기 그게 얼마 정도인지를 어쨌든 법원이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6,111원을 계산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4천 몇백억이다, 5천억이다 이런 언론에서 뭐 약간 다른 금액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충 5천억 전후의 그런 금액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당군 이래 최대의 그런 지역 토착 비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뭐 이런 그 초대형 규모의 그런 비리 사업이었죠. 근데 그것을 이 추징금을 얼마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원이 공증을 해준다, 확인을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징역형이나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징금이 특히 이제 김만배의 추징금이 얼마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뭐 사실은 이제 최종 선고가 아니고 이제 구형이잖아요. 구형입니다. 예. 예, 검찰이 사실은 이제 구형을 때린 거니까 결과가 나올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이 사건에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들이 이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 설계하면서 이익이 어떻게 이 특정 집단에게 민간인에게 갔는지 배임이 성립되는지 이 문제가 쟁점이고 또 하나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피고인들 중에 여기에 이제 피고인은 이재명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재명은 별도로 대장동 재판을 받고 중지됐지만 어쨌든 피고인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 가능성도 판결 선고에서 있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네. 당연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 사업 전체의 어쨌든 결재권자지 않습니까? 예. 예, 인허가의 최종적인 권한은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위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높느냐, 정말 언급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사법적인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다 모여가지고 좀 어떤 여러 가지 안건 한 5개 정도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법 정치화 우려 및 분과위 논의 제안 요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특검 탄핵 등 법관에 대한 정치적 절차 엄중 경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을 위시한 그런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사법 장악이나 이런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에서 지금 시작된 그런 전국 법관 회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에 반발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이게 다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5개 안건 올라온 게 전부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그런 어떤 민주당 측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전국 법관회의가 굉장히 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이런 그 부결을 하면서도 표결의 차이,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표결의 차이도 꽤 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세가 지금 이재명으로 가고 있고 대통령이고 뭐 국회도 사실은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법부까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법관들이 대표자라고 모여가지고 이걸 부결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저도 이제 법조인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김만배, 유동규나 이런 뭐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 유죄, 구형 저는 여기에서 뭐 특별히 봐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양형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형을 구형한 것 같은데 법정형 최소가 11년형이니까 그것도 뭐 거기에서 크게 차이 나겠나 싶고 한데 핵심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을 거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좀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고 검찰의 구형량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형이 만일 나오게 되면 어쨌든 이 사업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이었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재명 책임론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이런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가지고 이게 뇌물이 주고 받았다.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설사 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아니고 그리고 설사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었던 거는 다 아는 사안에서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그 국민들의 비판 책임 이런 거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예. 이 상황을 재조명하게 되는 그런 중대한 기점이 되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이슈 하나만 좀 짧게 살펴볼게요. 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관계자들 고발했다고 어제 밝힌 사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한번 보시죠. 불법 현수막이다. 국민의힘의 불법 현수막이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민주당이 했는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저걸 현수막으로 게시를 했다. 6억 돈다발 총리 후보 검증 아닌 수사 대상이다. 이런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해야겠다 해서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 관계자들을 보면 이제 아마 의원들도 해당될 거고 그럴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 지금 민주당의 고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거는 좀 황당한 고발인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좌파 매체라고 하는 뉴스타파도 예. 김민석 의원의 6억 5천만 원, 예. 6억 5천만 원이 수상하다라고 기사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한겨레도 했어요. 예, 한겨레도 나와요. 그거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6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이제 의문의 현금 최소 규모라는 거예요. 예. 최소 규모. 예. 최소 규모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현금이 있다라는 거는 좌파 매체들도 인정을 한 거고 예. 수입이 발생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예. 그러면 어디다 썼다는 걸 입증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장롱 속에 보관돼 있는 현금은 6억 5천이 아니겠죠. 6억이 아니겠죠. 내가 어디든지 썼다라고 인정을 저희가 증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출 증빙을 요구를 했어요. 김민석 의원한테 지출 증빙을 요구를 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해명은 했지만 네. 청문회에서 보자고 했는데
결국 지출을 대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출하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수입이 발생했고 예. 지출 증빙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 현금은 집 어딘가에서 뭐 꼭 장롱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본인이 그 어떤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현금으로 존재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추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니 장롱이 아닐 수는 있어요. 예. 장롱이 아니면 뭐 다른데 뭐 장롱 아닌 뭐 침대 밑이라든지 뭐 어디 다른 데다가 보관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게 장롱은 아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 외에 뭐 6억이라는 현금이 어디로 갔냐라는 걸 증빙하지 못하는 이상 네. 6억이 어딘가에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허위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허위사실일 수가 없다. 예. 그러면 민주당도 사실은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좀 알 수 있을 텐데 이거 정치적인 압박용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 뭐 정당에서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이게 단순히 뭐 기소까지 가는 것보다는 네. 고소나 고발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 한편 이게 동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특히나 이제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 6억 금액에 대한 그런 해명 문제가 예. 이번 청문회 총리 인준 청문회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김민석 후보가 나중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저는 김민석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때도 이런 논의가 새로 또 발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법률적인 어떤 액션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추측이 되는 거고 뭐 저는 이게 기소까지 갈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소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한 거다. 예, 김민석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시작을 김문수 전 장관의 관악산 등반으로 시작을 해서 김민석으로 마치게 됐네요.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